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단일화가 대선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는데요. 대선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철수 후보 그동안 완주 의지를 계속 다져왔고 또 단일화에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후보 등록 직후에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후보를 향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좀 확실한 승리,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이렇게 단일화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와서 좀 정체였어요. 네. 한때 15% 이상, 17%까지 나온 적이 연 2주, 3주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10% 내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인의 완주라는 게 사실 정치라는 게 어쨌든 선거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승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완주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단일화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굉장히 선거 승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가 별로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단일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선거일에 돌입하면서 선제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방식까지도 얘기를 함으로써 만에 하나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정권 교체가 안 되고 만약에 야권의 승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때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완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받기 어려운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론조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다목적인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전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완주라는 게 향후 대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라든지 정치적 지향 이런 것과 관련시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두 후보가 만나서 단판을 짓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이렇게 딱 못 박았단 말이죠. 국민의힘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일견 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죠.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어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안 후보가 제안하는 게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방식 그대로 이제 준용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받기가 어려운 게 그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역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느 후보가 민주당 후보, 박영선 후보죠, 그때. 후보와 대결해서 유리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따지기가 어려웠다고요. 왜냐하면 지지율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게 더 유리할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할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게 들어갈 그 여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대단히 좁다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은 후보끼리의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따져봐도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수 있죠. 지난 재보궐선 때보다.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적합도를 보면은 안 후보가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자 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보다 상당히 미약하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첫째 이유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은 후보끼리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역선택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국민의힘이 받기 어렵고요. 또 하나가
그 말의 어떤 그 근거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조사는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가 윤 후보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사실상 역선택이 얼마나 있는지 있을 것인지를 아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논거에 입각해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일견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할지 모르지만 받기가 어려운 거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안 후보보다 윤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단일화에 관련해서만 봐도.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높게 나온다면 그 역선택 들어간 거 아니라는 판단을 할 근거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안 후보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안 후보 입장에서도 네. 이걸로 이제 피해를 볼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유는 뭘까요? 각자 주장이 다른 건데 네. 제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윤 후보 측에서 지금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렸고 안 후보는 안 후보대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지난번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했거든요. 여론조사 업체를 두 군데 선정해가지고 1,600명씩 적합도 경쟁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지난번에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그때의 지지율 차이보다 지금의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역선택이 들어갈 이렇게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건 그냥 아주 원론적인 측면에서 너무 지지율 차이가 나는 후보끼리의 여론조사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건 아주 규범적인 얘기인 것이고 실리로 따져볼 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 후보들은 좀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 하더라도 네. 판단할 수 있는 논거가 비교적 쉬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거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정권 교체 또 말씀드립니다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한다면 단일화의 적합도가 윤 후보가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안 후보가 또 이쪽 일반 조사는 높게 나오니까 이거는 높게 나오죠. 네. 아니 그러니까 둘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명만 봐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윤 후보가 높게 나오고 단일화 적합도가 네네. 그렇지 않고 두 명만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는 안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게 꽤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역선택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추론할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 방지 조항이라는 게 이런 거죠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물어보고 정권 교체를 바랍니까? 라는 걸 물어본다면 정권 교체 바라지 않습니다. 하면 그분 거는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에요 말하자면. 네네. 근데 그것도 글쎄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역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라면 다시 네네. 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역선택을 방지하고 역선택을 방지하는 그런 담보 장치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네. 윤석열 후보와 안 후보 이제 두 후보의 이제 어떤 단일화 적합도라든지 이런 걸 묻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참 어렵겠지만 단일화가 정말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누구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글쎄 계시죠? 그거는 제가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걸 예상한다면야 뭐 쉽죠. 지금 난항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네. 어제 제안을 했으니까 네. 이제 뭐 양쪽이 치열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건 참 어렵습니다. 단일화 만약에 그 지난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때의 그 방식을 그대로 준용 또는 원용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네. 윤석열 후보가 이길지 안 후보가 이길지 그건 장담하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쪽의 그 수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 전격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윤 후보가 결단을 내려서 좋다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이 적합도 경쟁력까지 많이 신경전을 많이 했어요. 네. 그 홍준표 후보가 바라는 쪽으로 이제 경선이 결정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윤 후보가 이겼어요. 그때 이제 국민 여론하고 이제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왔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경선을 얘기해요, 이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승부를 던져서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러기엔 이건 너무나 위험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확실하게 담보될 때는 가능하지만 네. 확실하게 담보되는 게 글쎄 아직은 저는 잘 그게 잘 안 떠올라요. 생각을 많이 해보긴 하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받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방식을 그럼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 없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여론조사 방식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 가지고는 계속 아마 같은 다람쥐 챗바퀴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공동정부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양측으로부터. 근데 그냥 단순하게 공동정부 꾸리자. 그러니까 당신 총리 하시오. 나 대통령 하겠어. 네. 양보하시오. 이게 아니고 그게 DJP 같은 경우 DJP가 97년도 15대 대선 때인데 그때 DJ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합이라는 게 이른바 지역연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내각제를 고리로 했던 겁니다. DJP라는 분은 평생을 내각제로 원자였으니까 결국 나중에 파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민련의 그 당시 김종필 총재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한 거였는데 김종필 전 총리가. 네. 근데 그때는 김종필 총리는 실세 정치 총리예요. 그야말로 지분이 있는. 그 내각에 장관이 몇 명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방식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나눠 먹기다, 권력 야합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건. 네. 그거 말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86조 헌법 87절 보면은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딱 명문화돼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명을 받고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만, 물론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국회 임명 동의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각제와의 총리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회 인사제청권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에. 네. 그럼 윤석열 후보는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형사법에 관련된 법과 원칙이 아니라 헌법도 법이거든요. 헌법, 법률, 네. 규칙, 명령 이렇게 나가는 건데 크게 봐서 헌법도 법률이니까 헌법대로 안 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국무총리들이 거의 사실 의전 총리다, 명망가용 총리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존재감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김정필 총리 같은 경우가 존재감이 있는 총리였어요. 과거 이해찬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그건 정치적인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네. 근데 참 정치적인 지분 따지고 공동정부 야합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총리를 하되 헌법대로 하고 그 대신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가, 어떠한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가,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합의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동안은 많이 달랐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의도 갖고 이러이러한 전자에 총리를 하는 걸로 하고 권력 집중,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권력 분산으로 가고 네. 권력 분산이 시대 정신 아닙니까 어쨌든 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게 여태까지 권력 분산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의 총리에게 권한을 안 준 거예요. 총리의 권한을 유명무실화 시켰던 거고 그래서 자꾸만 책임 총리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책임 총리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총리의 역할을 헌법대로 하겠다. 그 대신 나눠먹기가 아니라 그동안 뭐 상당히 다른 이견도 많이 있었으나 토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건 이재명 후보 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다 접점들이 있어요. 네. 부동산 공약도 그렇고 그런 거 채택하고 한국 사회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기후변화 문제 그렇고 양극화 문제 같은 거 접점들이 다 있다고요. 거기서 뭔가 철학과 가치가 맞는 것을 추출하는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원래는 그쪽 계열이 아니었어요. 그 대연정을 하면서 진보 쪽의 의견을 따른 거였단 말이에요. 기민당이었는데 3인당 쪽을 따라서 연립정부를 구성한 그 내각제 연립정부니까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니까. 네. 내각제가 아니지만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서 그걸 따르겠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명분이 생겨요. 그냥 또 안 되니까 완주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물러났다가 아니고 바로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헌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 몇 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장관 몇 개 받는 건 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헌법대로 하라 이거 헌법대로. 네. 헌법에 무슨 공동정부는 장관 몇 개 줘라는 건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네. 총리에게 내각 통합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도 명분이 있고 윤 후보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런데 그래서 그게 양측에서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헌법대로 하면서 권력 분산, 시대 정신 그리고 가치 공유. 그 이게 민주당에서도 야합이라고 할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것도 너무 오래 끌면요 단일화 네. 피로감 때문에 그렇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민주당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때 진영을 넘어서 뭔가 구시대를 탈피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잘 안 된다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요. 네. 어제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가능해요. 네. 정치라는 게 뭐 적과 동침도 있는 것이고 DJ와 JP는 전혀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던 분이에요. 잘 네네. 아시겠습니다. 가능한데 이제 와서 만약에 그 윤 후보와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안 돼서 이 후보한테 한다? 그건 저 상상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상상이 어려운 그림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단일화가 된다면 시기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속 끌다 보면은 국민적 피로감도 분명히 커질 거고요. 지금 어차피 1차 기한, 후보 등록 기한을 넘겼고 네. 2차 기한이 지금 투표용지 인쇄일 28일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전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100% 가능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정치라는 거는 규범과 현실이거든요. 현실과 이상의 어딘가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 정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기서 단일화가 안 된다 하면은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어요. 이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완주를 하게 된다면 그 완주로 가는 거잖아요. 완주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실익이 있는가? 네. 그걸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 방식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언뜻 보도를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전격적으로 단일화의 방식을 많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뭐 거기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단일화의 가능성이 일단 의외로 높다고 봐요. 근데 대체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은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고 저는 뭐 지지 여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객관적으로 볼 때 단일화를 안 하면 게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야권 입장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 단일화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안 꺼냈으면 사자 대결로 가도 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얘기가 꺼내서 어쨌든 진행 중인 거잖아요. 어제 얘기 꺼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완전 무산됐다. 그럼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선거라는 게. 선거 심리. 정치 심리학이라는 게 있다시피 선거 심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되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야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질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이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야 단일화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양쪽에. 그렇게 생각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성적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하는 분은 환호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야 이거 단일화 안 됐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선거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단일화 얘기가 안 나왔으면 괜찮아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네. 그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얘기됐는데 그게 무산됐다. 분위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1대0으로 지다가 1대1로 비기면 이쪽이 지다가 비긴 쪽이 더 이긴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 심리. 왜냐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단일화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은 이건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다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 단일화는 정말 정치 공학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정치의 정치공학이 반이에요. 규범적인 것도 반인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 단일화는 거의 결정적이다. 거의 페이탈하다. 치명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만약에 무산이 되면은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갈 수가 있다. 말씀이신 그게 거죠? 분위기의 문제니까. 네. 그게 또 득표가 어떻게 연결될지 또 다른 변수가 또 이슈를 덮을 수 있으니까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 적폐 수사 이 발언에 지금 총공세를 하면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 똑같은 후회를 2번씩 반복할 것이냐. 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정치보복 관련제 프레임을 민주당이 계속 이제 동력을 유지하려 하겠죠. 네. 지난번 9일날 그 기자가 물어볼 때 적폐 청산 수사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비리나 범죄 같은 경우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정확한 단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취지 얘기를 하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 이용해서 범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이 설정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적폐수사라는 게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이른바 청와대가 이제 그 개입했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 이후에 청와대는 상당히 이제 자주 모드로 들어갔는데 네. 계속 얘기를 하면 이제 완전히 청와대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친문 진영의 사람들을 같이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자꾸만 하는 것 자체가 역풍을 올 수 있다고 봐요. 정치 보복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데 자꾸만 정치 보복 얘기를 자꾸만 꺼내는 걸 봐서는 결국은 그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는 제가 아까 정치 공학이라는 게 양쪽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뭔가 구도를 짜가는 거잖아요. 네. 선거에서 정치 구도, 선거 구도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쓰면서 친문 지지자를 자꾸만 결집해 나가려는 것 같고 적폐청산 수사와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같이 연결하면서 이제 친문 지지자를 결집하면서 지지율을 이끌어가는 이런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9일, 10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어요. 네.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정치 보복을 계속 언급하고 노무현 대통령 소환해서 뭐 논두렁식의 이런 것들은 중도층이 조금 이제 이거 적폐 수사 발언 이거 심한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너무 민주당이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너무 이용하려 하네. 그럼 또 다시 국면이 또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정치 보복 얘기를 자꾸만 꺼내는 건 보복이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왜 정치 보복 얘기 자꾸만 꺼냅니까? 그건 썩 전 바람직한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상승을 했고 윤 후보는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이런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결국은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8일까지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네. 윤 후보가 전 경합이지만 좀 우세라고 봤고 이재명 후보가 경합이면서 약간 열세로 봤어요. 그런 네. 흐름 같은 게 느껴졌는데 9일, 10일 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민주당이. 뭐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좀 좁혀진 게 나타나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꽤 됐어요, 벌써. 오늘 14일이니까. 이번 선거가 유난히 이슈를 덮고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요. 네.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만 전형적인 이슈를 덮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면 전환의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단일화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거든요. 저 적폐 수사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너무 오래 갖고 가는 거는 민주당에게 전략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제 대구 사저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퇴원을 하면 대구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지지자들이 그 사저 근처에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팬덤이라고 할까요? 영향력은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팬덤 정치인들이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도 35% 정도 공고한 지지자들이 있고 윤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말할 나위도 없죠. 과거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단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는 게 모든 게 선거와 관련 안 시켜서 볼 수가 없으니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메시지를 아직 전혀 내지 않을 것인지 낸다면 네.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이런 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아주 예민한 메시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사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막 실정했다 이렇게 비판할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구속시켰다 해서 윤석열 검찰이 한 건 사실 아니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거였고 탄핵 절차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헌재에서 파면됐고. 그래서 그 얘기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봐야 결국 야권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아주 선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어, 발언 이런 거 좀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뭐 지켜볼 일이죠. 네. 네, 이게 어쨌든 지금 국정농단 특검을 했던 윤 후보에게 좋은 메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은 좀 부정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내지 보시는 않을 것 거죠. 같은데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슨 네. 이익이 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잘 내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또 네. 지지자들이 또 뭐 윤석열 검찰이 그랬다라고 막 또 부추기면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언급은 하지 않을 모르죠. 것이다. 네. 오히려 정권 교체와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네.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하지.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상당히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얘기할 것 같고 어느 한쪽이 완전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 같은 얘기는 좀 자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래 용인대 교수와 대선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